안녕하세요. 저는 자칼 그리고 함께하는 여우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찾아온 늑달려입니다. 지금도 여름인 것 같은데 아직 진짜 여름이 아니라니. 그러니까요. 아직 7월도 안 됐다니. 저는 여름을 진짜 정말 사랑하는데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물에 풍덩 들어가거나 또 해변에서 선탠하면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아요. 말만 들어도 좋죠. 여름에는 맛있는 과일이 정말 많아서 좋고 나무들이 생명력이 넘치고 낮이 길어진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겨울이 좋으신가요?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저 이거 약간 매년 친구들이랑 진지하게 서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름에 한번 물어보고 또 겨울 되면 겨울에도 한번 물어보고. 맞아요. 여름에는 겨울이 그립고 또 겨울에는 여름이 그리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다들? 그럼요. 자꾸 미화되잖아요. 맞아. 여름엔 겨울이 좋았다가 겨울엔 여름이 좋았다가 돌아보면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해변에서 멋진 나의 모습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는 왜 매년 같은 싸움을 반복할까? 이때 성공하지 못하면 왜 나는 실패했다고 느낄까 하는 것들이요. 맞아요. 여름만 되면 뭔가 더 강박적으로 관리에 매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서브스턴스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 영화를 소개하려는 건 단순한 줄거리 소개라기보다는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자기 검열과 결핍의 감각, 그리고 미디어가 주입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기 검열과 결핍의 감각이라고 하니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의 신체를 매일 체크한 적,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어제와 달라진, 그리고 부족한 나를 찾고 나를 싫어하게 된 적 다들 있으시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정해놓고 지금의 나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고통받는 것. 이거 말고도 사소하게 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다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오는 결핍이에요. 진짜 여성들이라면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이거보다 더 나은 버전의 나를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다. 뭐 기미가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렇게 계속 제 얼굴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제 친구들이 뭐 무슨 시술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항상 그런 거 왜 하냐. 어차피 너밖에 모른다. 나는 너 팔자주름 있는지도 몰랐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거울 보며 느낀 것들도 사실 저밖에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 나이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울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씩 진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너무 공감돼요. 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닳도록 사랑해주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격해지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서브스턴스는 2024 칸 영화제에서도 큰 화제가 된 작품이에요. 클랄리 파르자 감독의 페미니즘 영화. 영화는 젊을 적 할리우드 거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로 시작됩니다. 늙어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돼요. 나이 들어가고 점점 늙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다가 비밀리에 실험되는 약,
서브스탄스를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서브스탄스는 자신보다 젊고 완벽한, 말 그대로 자신보다 훨씬 나은 존재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더 나은 나에게 수라는 가명을 붙이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두 육체가 동시에 깨어있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로 살 때는 모든 사랑을, 인기를, 욕망을 채우다가 엘리자베스로 돌아오면 더욱 심해지는 자기 혐오, 공허, 결핍에 대립해서 분명 한 사람인데 두 자아로 나눠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를 소외시키고 파괴하고 싶은 욕망까지 드는 영화인데 자세한 스토리는 직접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 안에서 네. 약간 디테일하게 짚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이 영화에서 음식이나 식사 행위가 단순하게 먹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죄의식과 깊이 연결된 도구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서브스턴스라는 약의 식사 방식이 유동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점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식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다 약간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뭔가 미음만 먹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설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가 폭식을 하고 수로 이제 바뀐 후에 치킨을 자기 몸에서 꺼내는 악몽을 꾸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진짜 여성에게 치킨은 하나의 정크푸드 그 이상이죠.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해치는 음식들. 여성들은 자해하기 위해서 손목을 그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과식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파괴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여성의 현실이 정말 잘 담겨 있고 그 엘리자베스가 근데 엘리자베스가 길어가지고 이제 리지라고 부를게요. 네. 리지가 수에 대한 복수로 막 음식을 미친 듯이 만들고 막 먹잖아요. 네. 끝없는 죄의식을 느끼면서 근데 반면에 하비는 어떤가요? 개걸스럽게 막 새우 한 바가지를 막 손으로 뜯으면서 먹으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 대조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두 사람의 식사 행위에 담긴 그 감정의 밀도가 얼마나 다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몽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죠. 영화에서 리지가 수의 몸이 아닌 원래의 몸, 늙은 나로 사는 기간 동안 폭식만 하잖아요. 맞아요. 막 나를 전혀 돌봐주지 않아요. TV를 계속 보고 음식을 먹고 청소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다 나를 돌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에게 일종의 복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런 식사 행위도 악몽 장면이 너무 공감이 돼서 슬펐어요. 저도 그 음식을 두려워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 형식으로 숨도 못 쉴 때까지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나에게 너무 해로운 것들이었죠.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가 그 자아분열이라는 주제를 되게 잘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초반에 봤을 때는 수와 리지가 각각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서로의 기억을 아예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 있잖아요. 네. Remember, you are the one. 이걸 생각하면 결국 둘은 한 사람이고 맞아요. 기억도 당연히 공유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리지를 상징하는 그 노란색 코트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수도 그 코트를 입고 막 외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지의 물건들은 그냥 하나둘씩 올드정크 박스 속으로 막 쌓이잖아요.
그리고 리지 자신도 그냥 화장실 깊숙한 비밀 공간 속에만 갇혀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로 늙어버린 리지가 샤워실에 웅크려서 막 머리 박으면서 막 그만하라고 막 계속 외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브스턴스 약 섭취를 중단하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한데 동시에 술한테 너 제발 시간 초과하는 행위 그만 멈춰줘 라는 약간 절박한 경고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리지랑 수랑 일주일씩으로 몸을 교환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고 욕심이 나서 육체로 더 살게 되면 그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육체가 더 늙어버리게 됩니다. 맞아요. 막 근데 좀 심하게 막 손가락 하나가 괴사되고 맞아요. 막 머리카락이 막 빠져버리고 이럴 정도로 막 갑자기 급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자신을 부정하고 혐오하면서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생긴 그 자아의 분열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젊은 나이 든 나가 싸우는 거 역시도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의 나랑 미래의 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면 과연 화합할 수 있을까? 젊은 나는 지금 미래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사회의 시선에 발 맞춰서 미래의 나의 건강을 막 갉아먹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수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리지를 해치고 또 리지는 반대로 수에게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근데 그 복수 방법이 먹는 것이라는 게 저 슬프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젊은 나와 나이 든 내가 만난다면 화합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로 사용하는 게 먹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일상으로 보면 너무나 만연하죠? 맞아요. 먹으면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고 우리가 규제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강박이 생기잖아요. 못 먹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먹고 토하면 된다는 합리화의 충동도 들고 저 또한 그랬었고 식단하고 운동하고 잘 참다가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꼭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먹어 치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널브러진 그릇이랑 쓰레기 보고 현타가 왔던 적도 많고. 근데 그때 먹을 때는 즐거움도 모르고 아 이거 먹으면 행복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위장에 넣는다 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스스로가 엄청 죄의식을 설정해 놓으니까 혼자서 먹는데도 누군가한테 들켜서 약간 손가락질 받을까봐 막 입에 우겨놓고 잘 씹지도 않고 엄청 흥분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쵸. 안 되는 음식이 어딨어요. 그냥 나 스스로 감옥에 넣은 거죠. 건강하지 못한 절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에게 제일 강렬했던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마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공감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리지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의 약속 장소에 나가려다가 문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화장실로 뛰쳐가서 계속 화장을 덧칠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나가기 전에 뭔가 부족한데? 하면서 속눈썹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립스틱을 더 진하게 바른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너무 과해져서 그냥 나가기 싫어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계속 덧칠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그 자기 검열 속에서 점점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그 기분을 리지랑 같이 느끼는 장면이어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고,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는 그 동창이 되게 별 볼 일 없는 애잖아요. 그쵸. 근데 걔 때문에 내가 그 자기 검열을 거친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요. 그 리지가 수랑 계속 싸우고 외출을 안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만난 동창이 너 여전히 예쁘다, 너 멋져라고 하는, 거기서 엄청 용기를 얻고 하는 행동인 것도 너무 슬프고, 맞아.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봤으면. 리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뭔지 알아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어제와 나랑 다른 것 같고, 어제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가끔은 거울 보다가 저 울 때도 있거든요. 짜증나서. 뭐가 그렇게 짜증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늙는 여성이 되는 내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우린 모두가 늙죠. 인간은 필멸의 존재니까요. 우리는 60, 70대가 되어서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순간들이 더 소중하고 나를 아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성들에게는 반대로 작용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나를 아끼는 게 아니라 당장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젊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본인을 혐오하면서까지 우리가 원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근데 진짜 특히 여성들은 그 늙은 나를 마주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년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싫었단 말이에요. 막 주름 자글자글해서 뽀글머리에 허리가 굽은 그런 게 나이든 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되게 힘들고 엄청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습관처럼 늙기 싫다 이런 말도 되게 자주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솔직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사회가 늙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존재감 없이, 섹스 어필 없이 그냥 인비저블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엄청 뭐 뚜렷한 계기가 있던 건 아닌데 서서히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섹스 어필이 돼야만 하는 존재지? 왜 나이 든 여자는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지? 주름도 단순한 노화의 증거라기보다 내가 거쳐온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노년의 내가 궁금하고 그리고 기대됩니다. 너무 좋네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지 다 궁금하고,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수가 연말 공연 하러 가는 길에 막 이가 빠지고 점점 신체가 변화하는 것 같아서 막 되돌아가다가 하비 그 아저씨들 무리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하비가 여자는 웃어야지 하면서 막 술을 두고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 막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비가 정작 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전혀 알지 못하죠. 네. 한 인간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여자는 예쁘게 웃고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다움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말이 너무 무력해져요. 여자는 결국 웃어야 하는 존재라는 데 궁금증과 거부감이 들고, 물론 화가 나 있는 사람보다야
잘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웃어야지는 뭔가 예쁘게 보여야지 순종적이어야지 하는 느낌.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여자가 웃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기분 안 좋냐는 질문, 뭐 아프냐는 질문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면을 하나 뽑자면 엘리자베스가 결국에 나중에 수랑 싸우다가 서브스턴스를 취소하겠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You are the one 이라고 말해요, 전화로. 근데 그 장면이 계속 잔상이 남아요. 데미모의 연기도 너무 강렬했지만 리지가 스스로도 이미 그 말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되게 혼란스럽고 심적으로 복잡하게 다가왔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분리해서 보잖아요. 맞아요. 살찐 나, 마른 나, 밥 많이 먹은 나, 식단을 잘 지킨 나, 이렇게 분리해서 밥을 많이 먹은 날에는 좀 전에 나 미쳤냐? 어제 나 미쳤냐? 진짜 왜 이래? 어제 내가 너무 싫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인데 이걸 분리해서 비난의 대상을 나에게 찾는 거죠. 맞아. 모든 선택은 우리가 했음에도 타자처럼 바라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모든 모습이 그냥 나일 뿐인데 우리는 자꾸 나를 분해하고 평가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영화처럼 결국 그 모든 게 나였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뭔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아 리지가 합쳐져서 몬스트로 엘리자베스 순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그 몬스터처럼 변한 모습을 하고 It's me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근데 자신을 인정하는 게 항상 아름답거나 긍정적인 모습만은 아니고 또 때로는 추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보신 여성분들 중에서도 브로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의 장르, 뭐 고어 영화 이런 걸 떠나서 페미니즘 시선으로 뭐 남성의 시선, 그러니까 메일 게이즈로 찍었고 또 오히려 여성에게 또 다른 강박을 씌우는 영화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다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의 완벽한 몸매는 사실 실리콘 모형으로 덧붙여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건 곧 우리가 항상 소비해왔던 그 미디어 속 완벽한 여성은 사실 허상이다. 보정하고 시술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거에 불과하다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포르노적인 그 연출 역시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시선 미디어에서 여성의 몸을 그런 앵글로 잡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에게 불쾌감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막 수 이빨 빠지고 망가지는 모습들 저는 진짜 슬펐거든요, 되게. 저도요. 그런데 막 몇몇 남성 관객분들이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났는데 여성의 고통이 어떻게 그렇게 익숙하게 또 소비가 되고 조롱거리로 바뀌는지 보여주는 순간 같아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영화는 여성을 위한 여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어적으로 가장 논란이었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서브스턴스를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원래의 나를 지키기 위해 술을 죽이고 결국엔 바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남은 약물로 또 다른 나를 만들고를 반복하다 결국에 괴물 같은 형태의 나로 연말 무대에 올라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장면도 그 상태이고 술을 기다리던 관중들 앞에 괴물 같은 모습으로 결국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징그러운 모습에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입해서 마이크도 던지고 근데 그 와중에 그 결합된 엘리자 수가 상처를 입으면서 피가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연말 전야제는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난리난 장면 위로 나레이션이 붙잖아요. 엘리자베스가 평생 평가받았던 말들, 상처받았던 이야기. 근데 제 옆에 앉으신 분들은 후반부 내내 막 눈도 못 뜨고 가리고 보시고 같이 봤던 친구도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여성으로서 평생 묘구됐던 기준들, 나에 대한 끝없는 평가, 그것이 만들어낸 파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장면이라 저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슬프고 굉장히 절절하게 봤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영화가 있나? 불편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그 불편함조차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인 게 너무 느껴져서 모든 것들을 약간 다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답고 매력있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이러한 형태의 욕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그쵸. 채울 수가 없고 계속 또 다른 공허와 결핍의 자국이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매력적이길, 늙고 싶지 않길 원하지는 않았을 거고 언제부터 몸무게와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이 시작됐는지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미디어 노출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어릴 때부터 마른 것, 얇은 것들을 찬양하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마름의 대명사였던 그 연예인들의 사진을 지금 보면 그냥 정상 체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진짜 실례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말라서 막 그분들의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이 다 그 몸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막 방송에서 21인치 허리, 여자 연예인들 몸무게 공개하는 콘텐츠.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오면 부끄러워하고 막 숨고 싶어하는 반응의 여성들을 보고 어릴 때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창피한 일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귀하지 않나요? 그쵸.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어른스럽게 입히고 어른스러운 화장을 하고 또다시 뭔가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미적 기준에 맞춰서 또 평가하고 어린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동경하게 되니까요. 그쵸.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너무 오랜 시간 보이는 존재로 살아온 여성들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다리, 엄마 다리를 비롯한 성별에 따른 자세의 차이부터 옷차림에 대한 간섭까지. 저는 저번에 그냥 길을 걷다가 제 옷차림을 보고 어떤 할머니께서 대뜸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너 성폭행 당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더 슬픈 건 생각보다 여성 대상 범죄의 원인을 여성의 복장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단순히 잘못된 시각을 넘어서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왜곡된 사고방식이고
또 가해자가 아닌 또 피해자를 탓하는 이 구조 자체가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역겹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여성 범죄는 특히 여성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여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여자가 너무 밤늦게 돌아다녀서 라는 식으로. 그리고 넘어가자면 그리고 여성에게 평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을 건네면서도 전혀 뭔가 스스로의 여가의 과정 없이 툭 뱉잖아요. 맞죠.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성들에게 뭐 살 빠졌냐, 살쪘냐, 뭐 피부가 칙칙하다 같이 쉽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의 미의 기준에 더 가까운 여성들을 찬양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소외를 낳죠. 그쵸. 우리가 무슨 역차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남성들이 살면서 이런 평가의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은 적이 있을까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꾸로 가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여성들을 성상품화하고 있는지 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저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을 교환했을 뿐인데 진짜 엄청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여성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농담을 던지고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남성의 외모를 품평하고 또 그 거리에는 헐벗은 남성들이 섹스 어필을 한 화보가 걸려있고 사실은 이 우리 여성들이 늘 살아온 세계인데 그저 역할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저도 봤어요. 되게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쾌하거든요. 맞아요. 로맨틱 코미디예요, 사실. 네, 근데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요. 왜냐면 그거를 남성분들이 되게 재밌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적 요소로. 여자들한테는 일상인데 약간 그냥 코미디 영화 에피소드 정도로 받아들이길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모태마름으로 평생을 살다가 20살이 되고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운동량도 없고 갑자기 성인이 돼서 술, 안주까지 먹게 되니까 살이 진짜 금방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15kg 정도 증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도 진짜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너 살쪘다. 뭐 살찐 연예인 이름 말하면서 너 누구 같다. 아줌마 같다. 근데 이거는 그들을 모욕하면서 저를 모욕하는 용도로 사용한 거잖아요. 막 그림자만 봐도 살쪘다. 말랐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거든요. 근데 살이 찌니까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회적 아름다움과 멀어지면 이제 비난할 자격이 생긴다는 듯이. 그때 인생 처음으로 엄청난 자기 혐오가 시작됐었습니다. 거울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근데 그 얘기 듣기 전까지 저는 제가 정말 좋았거든요. 다시 빼면 되지 이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마다 나에 대한 한마디씩을 할 테니까 엄청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살이 찐 나를 혐오하면서 마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미워하게 됐어요. 나의 가치가 점점 몸무게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 인생의 목표가 말라지기가 돼요. 말라지면 모든 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됐고 근데 아무리 말라져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쵸.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결핍이 나를 괴롭히고 우울증으로 가기에 너무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뭐 필터나 포토샵 이런 걸로 자신의 모습을 왜곡해서 기록하는 행위들도 되게 만연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부터 제 사진을
많이 보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사진들 다시 보면 엥? 왜 저렇게 보정을 많이 했지? 하는 생각이 들고 돌이켜보면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게 그런 모습을 애써 만들고 보정하면서 이제 신경 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프로하나라는 말까지 되게 대중적으로 쓰이면서 마른 것이 힙하다, 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프로하나가 사전적 의미로 프로와 아노렉시아 네르보자의 합성어인데 이게 거식증을 지지하는 태도나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선이 특히 이제 또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너무 쉽게 스며들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섭식장애나 또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진정한 힙함은 마른 몸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마름만이 이상이고 정답이라는 이런 좁은 기준 대신에 각자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하나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유행하는 것부터가 너무 기괴한 세상인데 그쵸. 사람들은 극단적인 프로하나는 잘못됐다고 거부하면서도 자기 학대적인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해요. 왜 분리해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인스타만 봐도 정말 마르고 근육도 없고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뼈만 있는 여성들의 사진에 수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마르기 위해서 했던 팁 같은 것들을 들으려고 몇십만의 조회수 팔로우 자신이 프로하나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누구보다 프로하나적 사고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멋진 몸으로 소비되잖아요. 그게 멋진 몸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근육량이랑 그리고 체지방률로 비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맞아요. 근데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량을 늘려야 건강에 이롭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의 적정 체중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발표한 한국인 적정 체중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자 키 161cm에 49에서 58kg가 적정 체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적정 체중은 또 키 빼고 120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키 빼몸 120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사회에서 추구하는 진짜 개말라 몸무게잖아요. 160 기준이면 40kg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하나는 또 키 빼면 125라는 거예요. 그러면 35kg예요. 초등학생 몸무게 아닌가요? 그럼 40kg의 여성들도 더 말라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 기능 저하, 몸도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리도 끊기고 하는 건데 정말 위험하고 해로운 건데 문제는 이게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미디어가 우리가 속한 문화에 이런 강박을 만들고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질문을 또 던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말라야만 예쁜 걸까? 왜 건강보다 외모가 먼저일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에는 지금 유튜브 광고, 인스타 광고만 봐도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약 광고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제 지인분도 위고비로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약을 맞고 나서부터 뭘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그 식욕 억제 효과구나 했는데 그게 단지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인 일상생활 자체에서 모든 욕구가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뭘 해도 피곤하고 재미없고 막 뭐 술 마시면 바로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본인이 느끼기에는 되게 막 우울감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나 몇 달 동안 몇 킬로 빠졌다. 난 그래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걸 보고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막 하고 있고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절대로 막 위고비를 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막 너무 과체중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적 기준에 어긋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이런 약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친구들한테 선뜻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퍼요. 세상에서 너무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건 이런 약을 그냥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의사들도 이 약이 진짜 비만이라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는 점보다 그냥 살 빠지는 약으로 홍보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냥 미용 목적의 뭐 클리닉들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앞다퉈서 막 처방하고 막 여성들한테는 저기가 위고비 맛집이래 막 이런 소문 나고. 근데 이제 비만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상담 없이 그냥 체형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도구처럼 소비되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람의 몸이 고쳐야 할 결함처럼 다뤄지고 또 그 결함을 교정할 수만 있다면 나 어떤 고통이나 부작용도 감수할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구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죠. 막 유명인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니까 저들도 하는데 왜? 뭐가 나빠? 같은 심리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위고비가 당장은 엄청나게 위험한 약물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그리고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자체에서 오는 부작용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위고비도 많은 부작용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약물은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에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위고비로 살을 단기간에 빼게 되면 약을 끊기가 두려워지고 약을 끊게 되면 초절식, 단식, 살이 찔까 봐요. 그러다가 폭식. 그러면 위고비 먹으면 되지 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쵸. 그리고 요요로 위고비 하기 전보다 더 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5년, 10년만 살 게 아닌데 지금만 중요하다는 듯이 계속 건강을 미루는 일종의 자해를 하고 있는 거죠. 위고비를 지금부터 평생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없이 살기가 겁나게 되는 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즉각적으로 만족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서브스턴스가 영화적인 그 약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술들이 되게 유행처럼 막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뭐 귀필러, 질필러, 뭐 심지어 무슨 며칠 전에 봤는데 눈동자에 아이링을 넣는 시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렌즈처럼 보이게. 렌즈 삽입술 같은 건가요? 아니, 그거는 시력 교정용인데 이거는 그냥 미용만을 위해서. 정말 위험하네. 그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내용의 미디어를 접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성형수술도 계속 뭐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뭐 어떤 때는 높은 코가 유행이었다고 하고 또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매부리가 있는 코도 유행이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유행을 따라가야 하나요?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계속 그냥 변화하는 현상인데 그냥 환상인데 우리가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그 성형 앱들이 대중화되는 것도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뭔가 올바른 성형, 가성비 성형 어플들이 사람들을 유입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성형 부작용을 검증하고 더욱 싸게 잘하는 곳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다른 성형 소비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지는 게 정말 무서워요. 뭐 이렇게 턱 관절이 안 좋아서 턱보톡스를 맞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핍은 결핍을 낳는 형태로 정말 끊임없이 성형 시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게 돼요. 그쵸. 근데 또 막 광고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한 여자 연예인들이 또 보톡스나 성형 앱 광고를 하죠. 근데 이제 또 그걸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쵸. 요원님 말처럼 진짜 내 안의 결핍을 계속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후회하면서 생각해 봤던 게 가족, 친구들이랑 단절되고 스스로 고립하게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가족 식사에 불참하고 밥 먹자고 할까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때 소중한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몇 끼 먹는 게 무서워서 놓쳐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이어트는 정말 오래 못 가요. 단기간에 필요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단기간에 말라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요새 유행하는 바프 아니면 웨딩 뭐 이런 것도 말고도 많겠지만 근데 실제로 많이 유튜브에도 나오는 게 바프나 웨딩 같이 단기간에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가 정말 세게 오거든요. 근데 또 요요 다이어트라고 또 다른 다이어트 컨텐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요 온 사람들이 그 자신의 좌절감과 예전에 얼마나 말랐던 나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거 하고 나서 뭐 20kg 증량하고 다시 다이어트 하는 요요 다이어트를 콘텐츠로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친구들이 간헐적 단식 한다고 아침에 바나나 몇 개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뭐 어제 너무 많이 폭식해서 먹토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뭐 그 순간에는 그냥 뭐 아 왜 그래 그냥 먹어 그러다 몸 망친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일상으로 자리 잡히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고 싶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일 텐데 그 과정이 자기 혐오나 통제 불가능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자기 돌봄이 아니라 자기 파괴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다이어트가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추운 날에 코코아 한 잔, 가족들과의 식사, 뭐 그런 순간마저도 칼로리 계산이나 아 오늘은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리가 차버리면 즐거움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들고 결국에는 그냥 식사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그래도 좋은지 생각하면서 아예 금지 이런 것보단 조절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뭔가 그런 강박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제일 어렵죠. 그쵸. 근데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되 적당량만 먹기. 근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적정량 섭취는 솔직히 쉽거든요. 저도 그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식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팁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구분하지 않고 다 먹되 조금씩 먹어보는 걸로 시작해도 식사량이 줄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집착도 사라지고요. 아시아 말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권 국가들은 저희보다 비만율이 훨씬 더 높죠. 그쵸. 그에 따른 숨어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양성이 존재하니까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은 TV만 켜도 다르잖아요. 정말 많은 체형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 지금 사회는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뼈가 보이는 몸을 위해 나 자신을 깎는 고통을, 경쟁을 매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곳은 그러지 않은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시선은 보다 덜한 것 같아요. 해변만 가도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몸무게가 말랐든 정말 고도 비만이시던 모두 자기가 원하는 비키니를 입고 원하는 자리에 누워서 태닝을 하잖아요. 거기 아무도 눈 찌푸리지 않잖아요. 찌푸리면 정말 무례한 거고. 저도 해외에 나가야 나시를 마음껏 입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입지만 오늘 나간 약속에서 내 살에 대한 피드백이 올까? 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일단 약간 외국에서는 남의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거의 금기시 되잖아요. 네. 뭐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도 예의 어긋나는 거고. 네. 특히 외모를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게 네. 남에 대한 평가를 그냥 하잖아요. 네. 뭐 너 이마에 여드름 났네? 너 살 빠졌네? 너 요즘 안 꾸미고 다니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인사처럼 막 오고 가죠. 근데 그게 뭐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언제나 관찰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그 피로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보다는 외국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확실히 덜하긴 한데 사실 외국에서도 그 외국만의 미의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 나를 꾸미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소위 이제 아시안들은 그 태닝한 피부에 속눈썹 엄청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이 핫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그 틀에 맞춰서 나를 꾸민다고 해야 되나요? 시선에서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일단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아름다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쉽지 않지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충분히 예쁘다라는 말도 저는 읽으면 좀 속상해요. 예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를 위한 것들을 보여주고 먹여주고 선택하면서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다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고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뭔지 그걸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과 이제 음식이 벌이 아닌 나를 돌봄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그리고 또 마음도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또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품을 늘려서 먹는 것이 저는 이제 또 지속 가능한 건강한 그런 식습관을 갖게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결국 먹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뭔가 보다 건강하길, 좋은 거 먹길, 뭐 괴로워하지 않길, 뭐 숨 쉬는 것만으로 대견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성들이 제발 외모에 대한 이야기, 뭐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좀 더 다양하고 생산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재테크 얘기, 정치 얘기, 뭐 취미 얘기 등등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좋죠. 뭐 상대방에게 살 빠졌다, 살쪘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당시에는 웃고 넘기더라도 평가당한 말 자체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쵸. 예를 들면 나는 아무런 생각도 비교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다리가 두껍다든지 뭐 팔뚝이 튼실하다든지 듬직하다든지 근데 이렇게 장난처럼 했던 말이 웃으면서 넘어갔어도 집에서 거울 보면서 생각한 적 다들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하면서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대로 찬양하는 분위기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적이 아니라 칭찬도 결국 또 다른 평가이고 그리고 계속 나를 칭찬했던 당시의 나로 계속 갇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칭찬받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소외감이 들어요. 그 칭찬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해줄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너를 보니까 좋다던지 뭐 오늘 날씨가 좋다던지 평가하지 않아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은 세상도 그만큼은 바뀌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도 그리고 남들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서브스턴스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된 데미 무어의 수상소감 일부를 낭독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전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충분히 날씬하지 않다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냥 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에 한 여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잣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제 온전함의 표시이자 저를 이끄는 사랑,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선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또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외적인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마르고 젊은 나만이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가둬둔 것들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하지만 안다고 당장 벗어날 수는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의심하는 것만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서브스턴스를 보고 드셨던 생각이 있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늑달려는 2주 뒤에 10평짜리 우주 여우와 자칼의 취향을 소개합니다 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